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어릴 때 그 인고론이라는 그 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나이가 좀 되시면 멜서스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멜서스라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인고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상당히 좀 놀라운 얘기를 했었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나라가 좁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사는 제한 많이 했잖아요. 중국도 소황제 한 명만 넣게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인구론인데, 인구론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한 줄로 표현하면 사람은 이제 밥을 먹고 살잖아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필요한 식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식량은 이렇게 산술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그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되면 뭐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고 뭐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을 위생이 열악한데 뭐 이런 데다가 다 그냥 가둬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죽도록 목사님인데 현실을 좀 지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망률을 좀 높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먹을 것보다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을 죽여서 이게 올라오질 않으니까요. 이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여서 이걸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처방인 건데,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럴 수밖에. 우리 가족이라는 말도 쓰지만 식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식구. 우리 식구가 몇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패밀리를 말하는 거고, 가족이 몇 명이냐 할 때는 식구가 9명이에요, 10명이에요, 뭐 식구가 4명이에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식구라는 게 그 밥을 먹는 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 때는 이제 그 먹을 건 없는데 애들이 많잖아. 그래서 뭐 부잣집에다가 뭐 애를 소위 뭐 파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때 삼시세끼만 먹여주면 그냥 애를 종처럼 부릴 수 있었던 게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애를 팔았다 얘기하지 않죠. 그때는 그냥 입을 하나 더 얻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은 그대로인데 입이 4개였다가 3개가 된 거지. 뭐 10개였다가 9개가 된 거고. 뭐 그렇게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타당하게 들릴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고, 옆에 이 그림이 뭐냐면 멕시코 쪽에 가면 아즈텍 문명 아시죠? 예전에 스페인하고 해가지고 아즈텍 문명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거기는 전쟁에서 뭐 서로 죽이는 거야. 유럽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거기는 그 인신공양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제물로 인간을 바치는 거. 지금도 구글에 가면 아즈텍이라고 하면 인신공양이 영원 검색어에 뜰 정도로. 그리고 스페인의 기록에 보면 뭐 그 사람을 하도 많이 제물로 바치고 죽여가지고 그 해골로 탑을 만들어놨는데 그 탑의 크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기록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이 정복자니까 이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몰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구라를 좀 치지 않았나 하는 게 학계의 그런 해석이 많았거든요. 제물을 그렇게 많이 바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멕시코에서 그 해골탑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 지름 6m짜리에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 그게 다 해골로 다 쌓아놓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의 기록이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아즈텍은 왜 그렇게 전쟁으로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인구수 조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별 문제가 없으면 인간들이 확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식량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야 되는데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너희들은 이제 좋은 데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제물로 바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구수 제한의 효과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일 가까운 기억으로는 80년대입니다. 뭐 40년 전이긴 한데, 그때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었나.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인구론도 그거잖아요. 인간이 늘어난다는 건 식량에 대한 수요잖아. 수요가 빠르게 느는데 공급이 늘지 않는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웰서스는 수요를 죽여서라도 없애라. 그리고 실제 아즈텍은 죽여서 실제로 수요를 줄였고. 근데 지금 현대에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러면 80년대 때는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인간. 냉전 시대였잖아. 80년대는. 근데 80년대가 끝나면서 냉전이 끝나니까 반대 진영의 인간들이 나타난 거죠. 공급을 할 수 있는 땅,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노동력들이 공산국 진영 입장에서는 절반이 반대쪽이었던 자유진영, 자유진영 입장에서는 반대쪽이었던 공산진영이 서로 교류가 거의 없다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늘어나는데,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업에서 가장 좋은 1급지가 또 우크라이나 이런 데 많다고 했잖아요. 그쪽에서는 이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공산진영 국가들의 인건비가 높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상세가 된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공급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수요를 줄이는 건 한계가 있죠.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공급을 늘리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수요를 죽이는 거거든. 실제 수요가 다 죽어버리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건 그만큼 경제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건데, 공급 충격이 와서 인플레가 왔으니까 공급 충격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80년대 이후로 세계화 시대가 돼서 지금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 뭐 아프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원을 갖고 와고 거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쓰면 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미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 진영에 인간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솔루션은 뭡니까? 그래도 공급을 필요하잖아. 그럼 이제 가상의 인간이 필요한 거지. 그게 AI잖아요. 그게 AI잖아. 그때는 자유진영에 공산진영에 인간들이 들어간 것이고, 근데 지금은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사람이 없고, 심지어 공산진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뭐 중국, 러시아 같은 데서도 심지어 북한까지도 저출산에 걱정을 하고 있으니 부족한 생산 능력을 뭘로 채워야 된다?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게 AI잖아요. 요거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요거까지는 뭐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 인간의 노동력 부족 이런 것들을 AI들이 채울 수 있겠다. 요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인구론 꺼냈을 때, 인구론 얘기했을 때, 인구론의 극단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던 게 뭐다? AI도 뭔가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가 늘면 먹을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깜빡 해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인구는 사실 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됐었어요? 식량 생산은 60년대 때 그린 레볼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요즘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화학 비료 있죠. 화학 비료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농업 생산율이 갑자기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1960년 그린 레볼루션 이전과 이후에는 극단적인 기아 상태는 별로 없어요. 우리 예전에는 뭐만 했다면 기아였죠. 뭐 경신 대기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아니면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있고 뭐 대기근이 참 많았는데, 60년대 이후로는 경제 불황은 있어도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죽는 거는 저 중국의 문화대혁명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또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중국은 갇혀 있는데 안에서 뻘짓을 해서 그런 것이고, 그 농업 생산성이 높아진 겁니다. 화학 비료가 출현한 것이죠. 지금도 비료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이제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맨 땅에서 하기에는 잘 안 자라. 그게 이제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은 먹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는 아프리카 이런 데는 이제 먹을 게 없기보다는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지구 전체적으로 남는데 거긴 정치적으로 뭐 내전이 있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물건이 먹을 게 도달하지 못해서 거기서 이제 기아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실제 우리가 겪었던 대기근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농사가 안 돼서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극단적인 흉년은 없단 말이죠. 그게 이제 유명한 이제 그린 레볼루션인데,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싹 돌아와가지고, 자, 이제 인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예전엔 죽여야 될 인구가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죠? 예전에 산하제 안 했는데 이제는 출산 장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출산 장려는 지금부터 애를 만들어도 10달 후에 나올 것이고 걔가 사회 이런 될 때는 빨라도 20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비어있는 거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물론 뭐 이민으로 채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민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온 거잖아. 전체적으로 똑같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사는 지역을 옮긴 거지. 지구 전체로 넣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채우는 게 AI인데 인간이 이제 AI가 뭔가를 할 일이 많을 거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뭐 논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논문 요약이나 이런 것들을 특화되어 있는 이런 뭐 AI도 있고 여러 가지 AI 활용도는 많습니다. 지금 또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또 신약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AI를 또 모델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뭐 영화도 찍을 것 같고 다 해요. 근데 문제는 AI 인구가 확 늘지. 근데 AI는 뭐 먹고 살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데 AI는 뭐 먹여서 정이 먹고 살지 뭐. 그러니까 그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챗 GPT에다가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거 요약해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마디 물어봤을 때, 딱 한마디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검색을 구글에다가 할 수도 있고 GPT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GPT에다가 검색을 하면 전력이 구글 서치보다 10배 정도는 더 먹는다. 그리고 요즘 뭐 그림 그리잖아요. 그죠? 이미지 생성은 당연히 글자로 대답하는 것보다 전기를 60배 먹어요. 당연히 연산이 많으니까 연산을 뭘로 해? 전기로 하니까. 우리도 몸을 많이 움직이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뭐 동영상이라든지 또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거기도 전기가 들어가죠.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그러면 지금의 전기는 인간들이 쓰고 인간들이 하는 산업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AI 인구가 늘어나면 걔네들 밥을 누가 줄 것이냐? 요거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냥 전기를 발전하는 것도 발전이지만 만든 전기를 이제 바로 보내주는 것도 일이라는 거죠. 그게 다 인프라가 돼야 되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전압을 높여야 멀리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높은 전압을 가정이나 기업에서 바로 못 쓰니까 그걸 또 낮춰가지고 또 뿌려줘야 되고 이런 인프라가 있을 텐데 이거 다 낡아 있고 거의 한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는 잘 돼 있지만 한계가 와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미 캐파를 넘어가 있어요. 70년대 정도에 다 깔아놓고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노후화됐고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워렌 버핏이 그 연례 서한 같은 거 이제 투자 레터를 보내잖아요. 가장 최근에 보냈던 레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산불입니다. 산불. 왜냐하면 버크셔에서의 그 계열사로 그 전기 회사를 갖고 있어요. 퍼시픽 코브라고 해가지고 그 서부에서는 제일 큰 전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 오래됐어. 또 미국 서부는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불고 막 이럴 때 이제 오래된 전봇대 이런 걸로 고압 전기를 쏘니까 불이 나는 거야. 산불이 나면 거기 엄청나게 타잖아요. 그걸 일단 끄고 나서 이제 원인 조사를 해보면 다 그거예요. 전봇대에서 뭐 스파크가 피었는데 그게 시작이었다. 근데 그 전봇대는 어디 거야? 퍼시픽 코브 거네? 그러면 이제 물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제 합의금만 7억 달러 넘게 됐고 이게 계속 불이 날 거니까 전기선도 바꿔야 돼. 이미 수기로 한 게 6억이고 계속 써야 돼요. 이제 전기선 바꾸고 하는데 최소 11억 달러가 더 들어갈 것 같다고 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돈 버는 것보다 돈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산불 때문에 고쳐줘야 될 거, 물어줘야 될 거 합치면은 보통 한 4억 달러 생각했는데 벌써 1년 만에 24억 달러가 됐습니다. 24억 달러면 말이 24억 달러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퍼시픽 코브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텍사스주에도 남부 쪽에도 그 엑셀 에너지라고 있는데 거기도 또 큰 불이 나가지고 거기도 또 건조하잖아요. 그 전기회사의 그 설비 때문에 나왔으니까 또 얼마나 물어줘야 될지 아직은 결론이 안 난 상태고 그 엑셀에너지 같은 경우는 21년에도 콜도라도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도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금이 지금 장난 아닌 상황입니다. 장난 아닌 상황이고 산불이 이렇게 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는 불 나면 건조하고 하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AI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전기는 거기니까 여기서 과부하 걸리다 보니까 전기에서 과부하 걸리면 뭐하겠어? 불 나겠지 뭐.
그리고 불이 난 거예요. 이제 이 많은 식구들한테, 이 많은 AI 모델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게 전기를 떠먹여 줄 수 있느냐. 일단 전기를 만들어야 되죠. 발전을 해야 돼. 발전해야 되고, 두 번째,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내줘야 되는데, 둘 다 막혀 있습니다. 일단 뭐 전기 만들려고 하면 제일 편한 게 원전일 텐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 뭐 서방 세계들도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근데 신재생 에너지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가 뭐냐면 뭐 태양열이든 풍력이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태양이 안 뜨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밤에는 어떡할 거고? 그리고 바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그러니까 필요한 전력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담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을 못 만들어내면 뭐 블랙아웃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원전은 뭐 폭발하지 않으면 한 시간에 얼마 나온다 이게 다 계산되고 그냥 쭉쭉 나가잖아요. 아니면 이제 보일러 켜가지고 석탄이나 가스는 뭐 그냥 하면 되는데 친환경은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친환경을 해야 되니까 전기도 많이 필요한데 발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필요한 곳에 적정히 뿌리는 거.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일단 배선이 중요할 것이고 배선과 배선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변압기가 필요하잖아. 멀리 보내려면 전압을 높여야 되고 쓰려면 전압을 낮춰야 되니까 2000V짜리를 집에 쓸 수는 없잖아요. 폭발해 버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변압기나 이런 쪽으로 돈을 잘 벌겠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변압기 수출입니다. 월간 수출인데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죠. 더 늘 겁니다. 더 늘 거예요. 예, 버핏이 지금 물어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 보면 더 안 물어주려면 설비를 새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변압기는 뭐 사실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도 지금 그 변압기 회사 해가지고 수익률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0% 찍고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의 밥은 AI는 이제 뭘 먹고 사는가? 전기를 먹고 사는데 그러면 전기가 차라리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유도 없고 인프라도 구리기 때문에 관련은 AI 그 자체도 붐이 될 수 있지만 AI가 살 수 있는 거. 사람이 살려면 수도, 도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인프라가 깔려야 도시로 살 수 있잖아요.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된다 것이고 뭐 미국이나 유럽이 벌써 5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기사에 가져왔는데 이거는 채굴 하는 거. 예전에 아예 있지도 않았던 거죠. 채굴하는 거 조금 더 늘어났고 이거 채굴은 22년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게 뭡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다 여기 늘어난 게 AI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도 늘었는데 이것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간 반도체 뭐 아니면 엔비디아의 칩 이런 것도 분명한 기회가 되겠지만 이 전기 누가 다 그러니까 지금 400 얼마 필요하다가 지금 뭐 거의 뭐 2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도 전기선과 변압기가 2배는 필요하겠네. 근데 있는 거는 다 노후됐네. 좋은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주주들도 옛날보다는 이제 뭐 테슬라가 막 10%씩 올랐을 때 이정재 등장식 뭐 이런 게 안 보이기 시작한 지가 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전기차를 살 의향이 있는 사람, 신제품 나오면 꼭 그걸 사야 되는 사람들, 이제 얼리어답터들은 살 사람들은 다 샀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이제 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전기차 좋죠. 만족감은 좋습니다. 근데 차는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내연기관을 살 때는 차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집 옆에 주유소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사겠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죠? 주유소 많기도 많고 주유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니까 기름값이 중요한 거지 뭐 거리는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은. 그죠? 보통 사람들이 차를 전기차로 바꾸려면 이게 충전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차는 좋다 이거야. 근데 전기차를 사려고 하면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집밥이 있나? 아니면 근처에 슈퍼차지가 있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슈퍼차지 같은 걸 많이 하면 되겠네. 이제 뭐 현대도 그
그 충전 방식을 테슬라 걸로 한다고 하니까 그걸 딱 깔면 되겠네. 근데 그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 전기차 충전이 핸드폰 충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가 갑자기 많이 땡겼으면 쇼트 나가지고 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시된 게 뭐냐면 이 여유 전력입니다. 여유 전력. 사람이 없을수록 여유가 많죠, 그죠? 여기 경북에는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의외로 강원보다 경기가 여유가 있네요. 아무래도 여기 원전이 요 근처에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별로 없으니까 여기가 좀 여유가 좀 있는가 본데 문제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가지고 내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서울에다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슈퍼차저를 하나 박아야겠다 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동네에 전기가 여유가 있어야 돼. 근데 여유 있는 동네는 수도권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전소를 늘려야 되는 건 맞는데 충전소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압을 이길 만한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전기가 남아야 돼. 전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내가 주차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저기다 집밥을 놓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그건 220V나 가능한 거죠. 저희 같이 일하시는 노무사분이 전기차를 사셔가지고 집밥을 만들었습니다. 슈퍼차지는 안 되니까 그냥 220V를 연결하는 걸로 했더니 완충하는데 22시간인가 걸리더라고. 차가 2대라서 그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데 좀 22시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걔도 차가 운행하는 시간하고 보다는 좀 짧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슈퍼차저는 당연히 안 돼. 예. 일단은 일반 주택에다가 그 정도의 배선을 깔 수도 없을 뿐더러 뭘 하려고 해도 여유가 없어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차 자체보다는 인프라의 한계에 부딪힌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전기차를 사야겠다는 사람들은 다 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가 확 좋아져서 이제는 충전이 예전보다 훨씬 원활해졌다는 느낌을 주면 그때는 전기차가 다시 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애매한 상황이고 여기 뭐 전기 발전해가지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담보가 안 된다는 거. 담보가 안 된다기 때문에 특히 서울같이 블랙아웃 정전되면 안 되는 동네에서 함부로 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 어렵습니다. 전기를 더 만들기에는 각종 이제 뭐 환경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고서는 전기가 없어서 전기차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차라리 기름차는 우리나라 기름 안 나지만 중동에서 기름을 갖고 오면 그만인데 전기 이건 갖고 오기 또 지랄이잖아. 이거 어떻게 갖고 와요 이거. 참 물론 뭐 엄청난 기술이 나와가지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지금 현재 배터리보다 더 효율이 좋은 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런 수준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고민해 보면 진짜 이게 무엇이 친환경인가?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전기를 발전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운영을 할 때 사망 사고나 그 사회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 가장 안전한 게 핵입니다. 가장 안전한 게 사람도 안 죽고요. 사람도 안 죽고 탄소 배출도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열 그리고 수소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가스 기름 그리고 석탄입니다. 석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요. 우리도 서부 발전에서 안타까운 사고 있었죠. 그것도 석탄 벨트 때문에 사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산화탄소는 또 오직이 나오죠. 근데 전기차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의 테슬라지만 전기차 자체 시장으로 놓고 보면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인데 중국은 전기차가 아니고 석탄차지. 석탄 엄청 떼가지고 그걸로 만든 전기로 전기차 움직이면 그게 과연 친환경인가? 뭐 이런 생각은 좀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이라는 게 어떤 친환경이 잘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핵에 대해서 핵처럼 좋은 게 있나? 핵무기 무섭다지만 핵무기가 나와서 세계대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핵이 없었으면 또 계속 전쟁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뭐 할 때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면 인도 비행기든 저기 뭐 덴마크 비행기든 비행기가 추락하면 전 세계 뉴스에 나옵니다. 자동차 사고는 뉴스에 안 나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약간 뭐 두려움 이런 것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비행기잖아요. 그죠?
비행기 사고로 죽는 수보다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 차에 죽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건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5년까지는 전 세계 전력 절반을 아시아가 이제 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절반을 쓴 아시아 중에서도 사실상 전 세계 3분의 1의 전기는 이제 중국에서 소비가 될 건데 그 중국이 대부분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탄을 쓰고 있다. 중국한테 전기차는 절대 친환경이 아닙니다. 뭐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친환경이라는 명분이라도 세우지만 중국은 전기차를 하면 할수록 여기서 여기로 간다니까요. 전기차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환경 오염이 돼요. 근데 왜 중국은 전기차를 하느냐? 내연기관은 이제 성숙을 넘어서 정체되어 있는 그 기술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따라잡기는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신기술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자. 기술 도약의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도 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전기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좀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배터리나 이런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한 거지. 그런 패권적인 그 전략에 의한 것이지 중국에서는 친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탄소 배출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사실 전기차 충전 재원이 여기로 한정이 돼야죠. 핵이나 풍력이나 태양열, 뭐 수소 정도까지만 한 걸로 충전을 해서 한다면 그건 분명히 친환경이 맞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는 대부분 석탄 발전에 의한 전기를 쓰고 있다. 그러면 참 근데 중국한테 석탄 쓰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무엇이 친환경인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가 하나 문제점으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AI나 반도체 아니었으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주식시장도 굉장히 힘들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AI 관련 이런 붐이 없었으면 시장이 훨씬 안 좋았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AI라는 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인간을 채워주는 그런 걸 할 건데 이 AI가 필요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AI 그 자체에 너무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인프라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게 잘 되려고 하면 우리가 피처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는 뭐 허들이란 게 가격밖에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이 조금 더 비쌌으니까 그때 하다못해 피처폰을 고집했던 사람 뭐 거의 유일한 이유가 버튼이 아니고 뭐 스크린을 치다 보니까 뭐 그게 조금 뭐 허전하다 이 정도였지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불편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더 신기한 게 더 많았지. 그렇죠. 뭐 약간 더 비싼 요금제? 뭐 그 정도 약간의 비용만 감수하면 훨씬 편리한 걸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전기차도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테슬람들이 지금 그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것도 자신들은 신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거부감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다 전기차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문제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전기차는 인프라가 더 완성이 돼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기차가 진짜 완벽함에 가까울 정도로 내연기관을 대처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겁니다. 일단은 전기 인프라, 발전과 전기 인프라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권 가까이에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이 많이 생산되고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을 때 지가 가서 자기가 충전하고 자기가 올 수 있는 뭐 이런 게 된다면 전기차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시즌 1은 전기차 그 자체 뭐 예를 들어 뭐 테슬라 그리고 두 번째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작년에 우리 배터리 핫했죠. 근데 이번은 뭘까?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문제는 전기다. 전기 관련 뭐 변압기라든가 발전 관련의 성과가 나오고 있고 더 좋을 것이다. 이게 단계별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